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리입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저는 허경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자, 우리 사실 너무 빈번하게 보고 있어서 네. 서로의 근황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텐데 이번 주말에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허경 선생님 집들이. 예, 그렇죠. 예, 아이들도 같이 올 예정이라 지금 네, 어떻게 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별일 없으시죠? 예, 하여튼 뭐 이번 주말에 네. 다 같이 모여서 좀 볼 예정이고요. 뭐 보는 김에 이제 원래 좀 방송도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 그건 좀 짬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큰 일은 없고요. 네, 그냥 오늘 허지영 씨랑 그 라디오 하고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요. 저희 내부자들 평소에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응원 댓글이랑 이런 것들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네, 허경 선생님 제가 캡처본만 봤는데 연예인 같던데요. 캡처가 그렇게 됐나 보죠? 허지웅 씨보다 더 낫더라는. 약간 이제 진짜 당분간 쉰다고 약간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닌가.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하려고요. 다 하려고. 네, 사실 오늘이 저희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방송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번 주에 하려다가 또 이래저래 좀 어렵게 돼서 하기는 할 겁니다만 아직 좀 날짜 조율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업로드를 하고 이제 다음번 업로드는 어쩌면 한 주나 두 주쯤 건너뛰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과학 책이에요.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 있잖아요. 그 마음. 그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또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제목은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입니다. 뭐 일단은 뇌를 열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신경외과 의사가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저희가 리뷰했던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최성화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수술한 씬들이 꽤 나왔는데 참 멋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뭐 개두슬, 뭐 뚜껑 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머리뼈를 절개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뇌 실지를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전에 학생 때나 좀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신경외과 인턴도 했었고 본원에서도 했었고 제주도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신경외과 도셨군요. 신경외과 돌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가 메인 스크럽, 그러니까 이제 저랑 교수님이랑 둘이서 수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상당히 많은 롤을 했었어야 될 것 제가 같은데. 거의 그렇죠. 알아서 다 막 피도 닦고. 그러니까요. 그쯤이면 신경외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 데는 그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보면은 그게 현미경을 쓰고 뇌 수술을 하잖아요. 그 미세한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학생 실습 돌 때 뭐 이제 멀찌감치서 스크럽 이제 옵저베이션이죠, 사실.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제 신경외과 인턴은 돌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기억은 전공의 때 저희도 뇌 안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그걸 이렇게 DBS? 그렇죠.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잖아요. 뭐 조절되지 않는 틱이나 강박 환자들한테 하는데 그 케이스를 이제
제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뭐 굳이 제가 들어갔어야 했나 싶은데, 네. 예, 뭐, 전공이니까요. 네. 근데 또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사실, 네.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긴 한데. 그쵸. 근데 덕분에 굉장히 좀 가까이에서 봤고, 좀 신기한 경험을 했죠. 네. 그래요. 저는 좀 맛집과 인턴할 때도, 네. 제가 네네. 신경외과 방 담당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원래 근데 그게 그 방을 그 인턴을 안 준대요. 예, 킵을 하는데 네. 그 뇌수술이 이제 그 굉장히 세밀한 수술인데 어쨌든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예, 조절하는 게 까다로운데 그 교수님도 제가 인턴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누가 이거 어레인지 했냐고 누가 이 방에 너를 넣느냐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여튼 예, 굉장히 좀 잡설이 길었는데 예, 휴식전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하게 되네요. 말이 길어지네요, 자꾸만.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책의 부제가요. 수술실에서 찾은 두뇌 잠재력의 열쇠예요. 네, 수술실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라훌 잔디얼이라는 분이신데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신경과학자, 뇌신경과학자세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라고 하면은 뇌와 관련된 수술이나 이제 척추 수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 라훌 잔디얼이라는 저자는 뇌 수술하면서 뇌과학적 연구를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15년 동안 한 수천 번의 수술을 하고 이렇게 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것인가 요걸 알려주고 이제 또 잘못 알려진 뇌 관련 상식들 요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목 표지만 봤을 때는 그냥 신경외과 의사가 쓰는 어떤 자전적 에세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뇌 관련 상식에 대해서 정말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프롤로그부터 보면은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뇌에 대한 어떤 썰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은 이제 좌뇌형이다 혹은 우뇌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저자는 요건 허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든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든 뭐 이게 그냥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이성적이면은 좌뇌, 감성적이면은 우뇌 뭐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뇌 전체가 기능을 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러게요. 참 어떤 일부분이 딱 활성화된다기보다는 결국에 지금은 계속 그 연결이 어떻게 좀 되어 있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나 그런 게 더 그 연구의 주요 어떤 그 타겟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썰로 이분이 언급하신 게 위장은 제2의 뇌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도 주는 얘기인데요. 한의원에서도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장내 연결이라고 해서 뭐 브레인 겉 그렇죠. 브레인 겉 엑시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런 그렇죠. 요즘엔 또 이런 이론들이 있죠. 장내 어떤 세균들을 통해서 뭐 뇌 활동이 조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신경계의 병들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뇌는 그냥 이제 신경들을 신체 구석구석에 이제 투사한다, 그러니까 보내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가 장신경계일 뿐이고 그러니까 위장 전체를 태우는 환자도 이 수술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를 겪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거는 그러한데 이 장내 연결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주셨나요? 네, 요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박사 주제거든요. 이건.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어구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뭐가 돼요? 그렇구나. 아닙니다.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고요. 저도 전공의 4년차 때 그 케이스 컨퍼런스 올렸던 게 요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네. 요건 조금 약간 걸리더라고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네. 하고요. 또 뭐 뇌 훈련은 거짓말이다. 그런 거 의미 없다. 라고 하는 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임을 이용한 인지 훈련이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지 재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정말 잠시 몸담았던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에도 이 ADHD나 경계성 지능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이 어떤 뇌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롤로그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 명상한 증거가 없다라는 썰에 대해서 요것도 거짓이다. 요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생리적 효과, 그 뇌의 어떤 활성이 변화가 생긴다라고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요것도 좀 같이 언급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뇌라는 게 뭔가 신비하고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약초가 뇌종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해서 수술 안 받겠다라고 거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이제 ADHD 관련된 약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가 병이 없더라도 뭔가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득 대신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자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지금 이거 뇌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약초 써보면서 좀 밀어볼게 하면 진짜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부록처럼 그 코너 속의 코너처럼요. 이제 뇌 딱 걸렸어 라고 해서 뇌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해들 또 언급이 되어 있고 괴짜 신경과학의 세계라고 해서 이런 신경과학들의 이론 뭐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두뇌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신경과학 이론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저희 뇌부자들의 정비소 시간, 그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요거랑 좀 구성이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좀 느낌도 받았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뇌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뇌부자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자 하는 거였잖아요. 참 휴식을 앞두고 이 책을 만나서 소개해드리는 게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어요. 네, 책의 앞쪽에는 이제 뭐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런 것 같은 이제 뇌의 각 부위와 그 부위들이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이게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 책 어렵나 보다 이렇게 좀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가는 게 좀 고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일종의 고비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또 풀어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부위를 수술했을 때나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이렇게 환자가 반응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있게 봤던 부분은 이제 5장의 머리 좋아지는 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카페인, 뭐 니코틴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에더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이 미국 대학생 중에서 뭐 전체로 따지면 10%, 또 아이비리그만으로 국한을 하면은 20% 이상이 한 번 이상 이렇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각성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복용을 하는 것이 어떤 인지 기능을 더 끌어올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구에서 가짜약과 각성제 복용의 차이를 이제 다각도로 인지 능력을 여러 방향으로 쪼개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각성제가 실제로 어떠한 영역에서도 특별히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도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가짜약보다 각성제가 확실히 성과를 향상시켜줬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효과에 기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는 분명히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이지만,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성제를 먹느니 그냥 잠이나 한숨 더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 더 깨게 해주는 효과 정도만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죠. 그냥 그런 뭐 잠은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이들 있잖아요. 뭐 레드불 학식스 같은 거, 그런 거랑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수면, 뭐 호흡이나 명상, 뭐 이런 거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좀 흥미롭게 봤고요. 저는 특히 이제 9장 머리에 좋은 음식,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정신 건강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혹은 뭐 머리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마인드 식단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요,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는 지중해식 식단이랑 대쉬 다이어트를 결합한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은 뭐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 곡물, 뭐 생선 이런 걸 주로 섭취하는 식단이고요. 생선? 네. 네. 약간 두드러기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바로 두드러기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쉬 다이어트는 이게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단백질, 뭐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그런 식단입니다. 요거를 이제 결합한 식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여러 연구들에서 요 마인드 식단이 정신적 퇴행을 막아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도 있고, 또 알츠하이머 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인지 기능 저하, 치매에 걸릴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저자의 가족들은 뭐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마인드 식단을 시도해 보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간헐적 단식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간헐적인 허기의 상태가 정신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감각을 일깨우고 뇌가 더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으면은 뇌에 어떤 천연 성장인자가 증가해서 이 뇌세포들, 뉴런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당분 섭취를 좀 줄여서 이제 몸에 지방을 연소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지방에 의해 형성되는 케톤이 조금 많이 나오게 해서 이 케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가 조금 더 뭐 굳지 않고 좀 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이제 뇌의 어떤 상처와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네. 좀 말이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는 그거예요. 네, 요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신체가 지방을 좀 태워서 요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간헐적 단식을 해라.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당도 좀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지방 태워라 라는 거죠. 간헐적 단식 좀 해보셨나요? 혹시 하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은 제가 시도는 한두 번쯤 해본 것 같은데 예, 참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렇죠.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아예 해봤죠. 네,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믿기가 어려운데? 네, 저녁 먹고 이제 자고 아침 점심 거르는 그 단헐적 단식을 좀 해봤었죠.
약간 저녁만 그렇군요. 먹는 거죠. 예, 저녁만 먹는. 네. 했는데 역시나 저녁을 진짜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안 되더라. 네. 해봤다. 해봤는데 제가 잘했다고는 못했잖아요. 그냥 시도했다라는 네, 정도로. 시도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한 번에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이게 뭐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아주 어렵지 않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기서 그 아침을 먹지 않는다. 요 부분이 좀 와 닿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아침을 먹지 않아도 좀 된다. 신선했죠. 예, 라는 게. 저는 이제 아침을 먹지 않거든요. 아침을 먹지 않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도 아침잠이 많으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점심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다. 네. 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잘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점심 때 폭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 조절, 그리고 뭐 운동, 뭐 자연식품 섭취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저자는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당뇨병에 있어서 약이나 뭐 인슐린을 맞는 것보다는 뭐 식단 조절과 운동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뭐 식단 조절과 운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 약도 분명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화가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잡지의 뭐 설립자가 뭐 굉장히 건강식품을 지지하고 주류 약물들의 사용을 비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음식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TV쇼에 출연해서 역시나 뭐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100살까지 살 것이다, 건강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한 즉시 그 무대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확실히 이 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과 식단 조절을 권유하면 좀 손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결국 저자가, 그리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 주저하지 말고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에서도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약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는 없는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다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신 후에 그러면 음식으로 좀 세로토닌을 보충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한계가 있죠. 음식에는 들어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약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치료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장이 12장이에요. 이게 전기 충격 요법 관련한 챕터거든요. 이게 조울증을 40년 동안 알았던 그 64세 여성 환자분께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하는 그 경험을 기술한 챕터입니다. 저는 요거 딱 그 도입부 보면서 미국은 신경외과에서 그 전기 충격 요법, 그러니까 ECT 하나라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저자가 이과대학 3학년 때, 그러니까 본3 때 실습 도중 봤던 그 케이스더라고요. 그 치료 과정이나 결과는 직접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 수련병원 중에서는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이 전기 경련 치료를 하죠. 이 책에 나온 케이스처럼 여기 케이스의 환자분도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긴장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런 환자분 그 ECT로 치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실습할 때는 못 봤고요. 정신과 전공이 3년차 돼서야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많이 놀랐어요. 마취를 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전기를 줘서 전신 격렬을 유발하는 모습이 좀 놀랍더라고요.
치료 효과도 맞습니다. 놀라웠고, 네.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뭐 난치성 우울증, 그 약을 어떻게 써도 좀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에서 또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예. 저도 그런 이제 식사도 안 하시고 거의 말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계시는 좀 심한 우울증 환자분에게 치료를 시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경련하는 모습들도 보고 하면은 이제 저 처음에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뭐 환자분들이나 뭐 그 가족분들한테 뭐 경련 유발하는 전기 충격을 줘서 경련 유발하는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거부감을 갖는 게 이게 있거든요. 설득을 시켜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네네.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 의사들에게도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기경련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예전 한 뭐 19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이제 뭔가 딱히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시도했던 방법 정도로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련 같은 게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난치성 간질이라든지 뭐 종양에 의해서 이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치료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특정 부위를 절제함으로써 이 경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또 이 경련을 유발하는 게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참 제2외국어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 뭐 제2외국어라면 이제 영어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연구 결과들 얘기해주는 게 이중 언어 구사자가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이 높았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 또 치매가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고 두뇌 손상이나 뭐 기능 저하 요거로부터 이제 기억을 보존하는 두뇌의 능력이 있어요. 요걸 이제 인지 예비 능력, 인지 비축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구글 번역기도 요즘에 되게 잘 돼 있고, 뭐 요즘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파파고나 뭐 플리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음성으로 번역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물론 이제 아주 꼭 유창하게 다들 하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건 아니라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제2외국어 공부하는 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동훈이가 많이 부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요즘 이 파파고나 구글 번역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뻑하면은 자꾸 그냥 한글로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번역 나오는 거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이러다간 진짜 능력이 좀 퇴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부러 좀 사용 안 하고 그냥 번역해보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제 에필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오히려 더 정신건강이나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책이나 또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뇌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전 마지막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보 전달 드리는 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음 방송은 그렇죠. 약간 어쩌면 사담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게요. 네. 아무튼 다음 방송에는 5명 다 같이 모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이랑 인청이한테도 좀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음성 편지라도 받아서 좀 올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그 댓글, 네, 뭐, 팟빵도 좋고,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뭐, 그, 아이튠스 팟캐스트에 이제 남겨주시면, 네, 읽어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한 말씀들, 또 인사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